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라입니다. 요즘 제2의 직업으로 이 직업 희망하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바로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1인 미디어 콘텐츠의 화랑시대가 열렸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인 크리에이터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뉴이저 가족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의견도 좋고 질문도 환영합니다. 네, 첫 소식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이로 인해서 바뀌는 수출 관련 규칙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좀 모호합니다. 특정 품목을 지정해서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네. 대신 언제든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텄다고나 할까요? 이게 어떤 규칙인지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자세히 보도합니다. 27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 지난 2일 강유회의에서 결정된 관련 시행령이 실린 일본 관보입니다. 이렇게 공포됐고 시행은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인데 빠진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의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などを踏まえ給油措置ではありません。 오는 28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그동안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던 수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구체적인 수출 허가 절차 규정도 공개됐습니다. 총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시행 세칙인데 지난달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구체적인 품목을 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세칙에 과거보다 허가를 더 까다롭게 하는 큰 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포괄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겁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이나 군 관계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나 군 관계자 등의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줄곧 안보를 이유로 들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安全保障の観点から我が国の輸出管理制度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必要な運用の見直しであります。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はなく 세칙 기준에 의심되는 경우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기준을 들이밀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예,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수출 상대국의 분류 체계를 화이트 국가, 비화이트 국가가 아니라 A, B, C, D로 바꿨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게 됐으니까 A 그룹은 아닐 테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정당하게 새 들어 있는 사람을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나가 이렇게 하면 좀 뭐라 그럴 테니까 내가 집을 좀 수리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수출 무역 관리 차원의 조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괜히 A, B, C, D 이렇게 고치는 것 같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A, B, C, D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화이트 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하던 정책에서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4단계로 국가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 무역관리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 26개 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그룹 A 국가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룹 A 국가는 일본 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허가 절차를 면제받게 됩니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그룹 A에서 그룹 B로 강등됩니다. 그룹 B는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 A와 비교해 포괄 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룹 A 국가는 수출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 B 국가는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룹 B 국가로 분류된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철강 등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이 불어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 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은 타이완과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그룹 D는 수출 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선배님께서 예측하신 대로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일반 포괄 허가에서는 빼지만 특별 포괄 허가로 갈등 상황을 좀 조절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의미상으로는 원칙적으로 포괄 허가가 안 되도록은 해놓고 예. 대신 거래하는 일본 기업이 나름대로 자율 준수를 잘 할 것 같이 인증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포괄 허가를 특별하게 허가한다는 특별 포괄 허가 방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럼 결국 일본은 이제 1차로 우리의 아킬레스건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건을 골라서 예. 개별 허가로 으름장을 놓은 뒤에 예. 제재 확대 가능성만 이렇게 살짝 열어두고 좀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개별 허가로 우리를 묶어버린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 이거 일본이 네. 대만에 수출한 물량을 보면 대만은 백색 화이트리스트에 한 번도 들어온 적도 없거든요. 2018년에 폴리이미드가 4,150톤, 예. 포토레지스트가 5,100톤 규모입니다. 2018년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을 때 우리에게 일본이 얼마를 팔았냐면 8,200톤, 2,400톤 팔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올해 개별 허가로 꽁꽁 묶어버리고 시간을 끌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게 도발이고 겁박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일본이 제재 확대 가능성을 슬쩍 열어둔 게 중소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인가 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네. 그런지는 일단 최하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난 이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공포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것, 어떤 품목을 추가로 옥죄할 것이냐였습니다. 지난달 4일 개별 허가로 규제한 뒤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지금까지 수입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허가 유효 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줄고 허가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늘어나는데 서류 제출로 우리 기업을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일본이 새 측에서 이 같은 개별 허가 강제 품목을 더 추가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일본도 당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한국의 반응과 국제 여론이나 미국의 중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하면서.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기존 일반 포괄 허가제는 효력을 잃지만 일본 ICP 기업을 통한 특별 일반 포괄 허가제는 유지됩니다. ICP 기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인증한 전략물자 수출 자율 준수 기업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처럼 3년 단위 포괄 허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ICP 기업은 1,300에서 1,400개로 공개된 632곳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출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주로 일본 작은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맞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진다고 하니까 특별 포괄 허가로 대체한다고 해도 그렇게 마음이 썩 놓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비백색 국가, 비화이트 국가로 일본과 전략 물자들을 거래한 나라들을 보니까 예. 터키는 특별 일반 포가가 85개, 특정 포괄 허가가 42개,
개별 허가가 23개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비슷합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은 보니까 특별 일반 포괄 허가가 47개, 예. 특정 포괄 허가가 80개, 개별 허가가 2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었어도 다들 110개에서 120개 정도는 포괄 허가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개별 허가가 전부 다 23개예요. 23개씩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3개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갖다 같은 수준으로 20개 정도 더 얹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데 그걸 막아야죠. 그리고 예. 하필이면 그 20개 정도 더 얹으려고 하는데 그게 다 핵심 소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지금 개별 허가가 3개에 그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이 애매한 규정을 갖고 어떻게 물고 늘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네.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하용 기자의 보도로는 국내 대기업들의 그 소재 부품 거래소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예. 얘기겠죠?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대기업과 거래할 정도의 일본 기업이면 예. 그 정도의 인증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특별 포괄 허가로 가면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다만 중소기업들이 거래하던 일본의 그렇죠. 그 또 다른 중소기업들, 예. 이 기업들은 국제 인증을 갖지 않고 있는 곳들이 꽤 있을 거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 신속하게 그걸 점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정부가 파악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NHK는 또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부터 공작 기계와 탄소 섬유 등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예. 자세한 내용은 김원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일본 NHK는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되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일본 수출 기업들이 공작기계나 탄소 섬유 등 군사 전용의 우려가 높아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출 계약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외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우대 대상국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한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의 원재료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일본 정부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28일부터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여러 품목에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졌잖아요. 예. 비화이트 리스트, 비백색 국가입니다. 근데 다른 비백색 국가는 우리 개별 허가 품목은 다 23개인데 왜 예. 대한민국만 3개냐? 특혜를 주는 거냐? 예. 라고 이제 대들 수 있으니까 예. 일본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를 수렁으로 밀어넣고 계속 괴롭히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기술력을 강조했죠. 네,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도공들이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품 소재 기업, 특히 강소기업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동서고공 없이 모든 나라가 기술력 강화에 힘씁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고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 국가 재배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백색 국가 재배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우리가 따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 일본과 관련해서 서울에서는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네. 서울 중구청이 노 재팬, 일본을 반대한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다가 좀 가려가면서 하지 하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부랴부랴 내렸습니다. 네,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는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가 우리 관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행을 취소하신 국민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대신 가볼 곳 많은 국내 여행에 눈을 돌리자는 제안인데 관광업계는 관심을 줘 고맙다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일본 여행 금지를 조장해봤자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여행업계에서 부탁은 앞으로도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민간 교류까지 막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는 최근 서울 중구청이 일본 여행 거부를 뜻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거센 비난 여론에 다시 내린 것을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대통령을 향한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관광지에 가서 한번 들러주시면은 그게 히스토리가 돼서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반일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에 여당 지도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이 대응은 자칫 WTO의 규정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일본 여행 금지, 도쿄올림픽 불참 등 강경론도 여전합니다. 경제 침략으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평적 조치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하는 차원으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신쇄국주의냐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와 여권이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는 아베 총리 최측근의 망언도 있었습니다. 네, 일본을 찾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한국은 과거에 매춘 관광국이었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죠. 예.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지에 매춘 관광 붐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어지럽힌 게 바로 일본 관광객들이었는데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치권의 도발은 아무튼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역사도 모르고 브레이크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 망언이 이어지고 그 길 여론은 높아만 가는데 정치권의 해법은 엇갈리기만 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에토 세이이치 보좌관은 지난 1일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일본 정계 원로가 속마음을 터보자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김영춘,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에토 보좌관은 우리 의원들을 향해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었다는 취지의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동석했던 김영춘 의원은 돌발 발언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면서 우리 측이 이의를 제기하니 자리를 마련한 측에서 유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치권의 계속된 도발에 극일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해법을 놓고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며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협 발언을 비판하며 엉뚱한 해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GDP의 2%도 되지 않는 북한과 무슨 시너지를 내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제재로 북한을 옥죄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말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일본의 거듭된 도발과 망언에 우리 정치권도 연일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정작 해법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초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유한국당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내놓은 단어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칫 장애인 비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또 하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잘못 말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NCS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NSC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서면 브리핑 한 장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를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차량에 세워진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KN-23입니다. 발사 장소는 황해남도 과일에 있는 서부 작전 비행장. 북한은 미사일이 평양 주변 상공을 통과해 동해의 목표한 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번에도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여놓은 합동군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특히 이번 발사의 정점 고도는 37km, 사거리 450km로 사드와 같은 요격 체계를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부르던 것을 신형 전술 유도 탄이라고 표현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 매체 영문판에도 지난달 25일 발사는 제목에 무기라고 썼다가 이번엔 미사일로 바꿨습니다. 탄도탄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겼다고 스스로 시인한 건데 최근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아시아 내에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거죠. 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호주 방문길에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이런 뜻을 또 밝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 당시 발언을 계기로 결국 일본, 호주, 한국인데 그중에 한 곳이 된다는 뜻이냐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해당 국가들이 절대로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거죠. 뭐 에스퍼 장관은 이 미사일 배치 요청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무기 체계를 배치할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동맹국들과 논의해야 한다 이런 단서를 달았죠. 네, 지상 발사형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략 세 가지로 보입니다. 장거리에 가까운 탄도 미사일, 그리고 진짜 이제 중거리 순항 미사일, 설명은 뭐 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단거리 육군 전술 미사일. 지금 미국은 이 육군 전술 미사일을 거리를 늘리고 공격력을 높이려고 좀 연구 개발 중인 거죠. 그것들 중에 일부를 아시아에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500km, 뭐 1000km 날아간다는 거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일본, 호주 정도에는 배치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짚어주셨었죠. 예. 그게 한국 땅에 들어오면 중국은 한국에서 자기네 중국을 노리고 있는 미국 미사일 기지를 향해서 자기들의 공격 미사일을 또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그럼 미국은 그걸 쳐다보면서 중국 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를 더 사다 놔야 된다라고 또 우리한테 사드를 사라 그럴 겁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우리만 손해를 보는 거죠. 결국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안으로 미국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칫하면 우리가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심각하게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미리 짜야 하겠습니다. 도망가는 촛불이다 총력을 녹이면서 자기를 태워가면서 이제 밝게 빛을 비춰주는 거니까. 붕대 좀 감아줄게. 많이 불편했죠? 알았어요. 붕대 좀. 술 취한 분들을 이송하게 될 때 돌발적인 행동이나 같은 걸 욕설 같은 것을 이제 들었을 때 저희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게 되면 저희도 구조대원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뭐 누구나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보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 있다가 하나씩 새로운 기억으로 대체되면서 적응해 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관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경기 안성 화재 관련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어제 경기 안성 박스공장 건물 화재가 발생해서 12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또 공장 관계자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이 있는 저녁에서는요.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한 서건호 소방장과 나아가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예, 서건호 소방장의 순직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계속해서 짚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순직하시게 된 건지 좀 짚어볼까요? 예, 그 숨진 소방관은 안성 소방서의 예. 양성 지역대 소속 45살 석원호 소방장입니다. 예. 석 소방장은 화재 발생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요.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석 소방장은 불이 난 지하층에 공장 직원들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조에 나섰다가 예기치 못한 폭발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 소방장 소속의 안성 소방서 측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하에 인명이 더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지하에 진입을 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서 순직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석 소방장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인은 두개골 파열 등입니다. 석 소방장과 함께요. 현장에 출동한 58살 이돈창 소방이도 폭발 충격으로 얼굴과 팔에 1,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방이는 건물 바깥에서 급수를 지원하는 일을 하다가 폭발 충격으로 인한 사고를 당해 다쳤습니다. 예. 어제 우리 YTN이 취재한 그 영상을 봤잖아요. 예. 엄청난 폭발과 시뻘건 불길이었는데 거기 그래도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소방관 입장에서는 안 갈 수가 없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참 그런 상황이었겠죠. 숨진 이 석 소방장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석원호 소방장은 2004년 3월에요. 소방에 입문을 해서 15년 차 베테랑입니다. 화재 현장은 언제나 먼저 달려갔고 매사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한 소방장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고 나중에 나온다는 이 소방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 소방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요. 2008년 경기도지사 그리고 2011년 소방서장으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또 자녀 2명을 둔 가장이자 부친을 모시고 살던 효자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 소방장 관련 빈소는 안성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예, 15년 차 베테랑 정말 안타까운 인재를 잃게 됐습니다. 석 소방장의 순직으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또다시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소방관의 현주 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평균 6명의 소방관이 사망을 하지만요. 위험 수당으로는 월 6만 원 정도를 받고요. 이분들의 평균 수명은 58.8세입니다. 2019년 OECD 보건통계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2.7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석 소방장처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기준으로 14명입니다. 여기에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방관은 46명입니다. 네, 엄청 많은 숫자고요. 어떤 사유에서 그랬죠? 예, 주된 사유를 좀 더 살펴보면 신변
수면 비관이 22명으로 가장 많고요. 예.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6명에 달합니다. 결국에는 각종 화재 그리고 구급 현장에 투입되는 이 소방관들의 높은 강도 노동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통계입니다. 14년 차 소방관도 좀 취재를 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현장 나갈 때 항상 긴장하고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게 뭐 어떡하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아니고 어떤 환자분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화재가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못 돌아오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식구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위험한 구조 작업을 하는 소방관들 뭐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일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네,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예. 현재 대부분이 지방직 소방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제 예산 그리고 인사 그리고 이 지휘권을 현재 지자체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정부가 행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요. 예. 예산을 지방에서 현재 부담하다 보니까 돈이 적은 지역은 소방관들의 처우나 장비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우나 장비는 소방관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군요.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이제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말씀이시고 처우 외에 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방 대응 능력도 좀 지자체가 담당할 때보다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네, 일선 소방관들은요. 예. 일단 뭐 사고 발생 현장 출동해서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행정구역상 다른 시도 소속의 소방서가 더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 중앙기관에서 통제를 하면은 이런 경우 이제 지역을 넘어서 소방서 간의 협조가 더 원활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였습니다. 예. 네, 관할 지역 때문에 구조 작업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더 가까운 곳에 소방서를 두고 사고 지역 소속의 소방서가 출동하게 되면 대형 재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유도 있는데 이 이유 앵커들께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경찰과 군에는 있는데 네. 소방에는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경찰과... 정복 입은 모습을 상상하면 거의 다 뭐 복장도 비슷하고 예. 장비야 뭐 각각의 임무에 따라 장비가 주어지는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경찰과 소방관이 딱 예. 다르다. 시청자분이 왠지 알려주실 것 그래요? 같은데 볼까요? 일단은 저희 의견을 좀 소개해드리면 유튜브에서 고양이님이 술 마시고 소방관에게 막대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네. 혹시 이런 법안일까요? 그건 아닌가요? 조금 다릅니다. 예. 네. 어떤 걸까요? 정답은요. 예. 바로 전문치료병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병원인데요. 경찰병원 이런 단어는 써본 적이 있는데 예. 소방관병원 이런 건 뭐 써본 적이 없네요. 맞습니다. 어. 사실 이 군인을 위한 전문치료센터는요. 전국에 19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찰은 경찰병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하지만 이제 이 소방관은요. 전문치료센터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소방관들이 한 명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 해 평균 7.8의 참혹한 현장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병은요. 일반인보다 4.5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인보다 10.5배나 높은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요, 이 관련 치료에 대한 지원 역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소방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고 보니까 군인 전문병원, 경찰 전문병원도 있고 네. 심지어는 광산 노동자들은 따로 또 진폐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또 전문 병원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 소방관은 전혀 그런 게 없었군요. 예. 아하. 그럼 만약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는 논의 네. 이게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일단은 그 소방관의 국가직화에는 관련된 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소방기본법, 그리고 소방공무원법, 그리고 뭐 지방공무원법 등 이제 국직하게는 4가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요. 예. 관련된 논의의 시작은 2014년입니다. 광화문에서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방관 1인 시위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예. 2017년 10월에 전남 여수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정책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속도가 붙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이 담당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였는데요. 1년간의 협의를 거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올려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 금액은 8천억 원을 확보해서 소방관 7,600명을 충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후에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 5월을 끝으로 논의는 멈춰졌습니다. 여야 간에요. 국가직의 범위와 속도 등을 놓고 이견이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산 소방관들은 답답한 신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방관이 그 법정 인원만큼 지방 예산이 없어서 충원하지 못하니까 소방관도 죽고 국민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도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국가직이 인사, 지휘, 예산이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을 충원해서 이 직원들만이라도 맞춰달라.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는 인원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고 발목이 잡히고 묶여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의견들 또 들었나요? 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피제이님 유튜브를 통해서 소방관님들 존경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2236님께서는 서울 노동자 쉼터 중에서 유일하게 소방관 쉼터만 없습니다.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는 또 이런 대책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관련 업종에 소방직에 근무하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일단 취재를 하면서 다양한 소방관들과의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 사실 굉장히 현장에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요, 이 현장 소방관들의 이런 호소에 꼭 응답하길 바랍니다. 예. 겪어보니까 경찰직은 지금 이제 지방화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예. 소방직은 이제 중앙직화를 논의하고 있으니까 왜 서로 다르냐 이거 가지고 또 여야가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는데 지난번 강원도 산불 보셨죠? 예. 전국의 소방차는 다 모입시다라고 하니까 모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하면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각 지방별로 흩어져 있으면 참 어렵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들을 해서 소방직의 국가 공무원직 이거는 좀 국회가 빨리 논의를 마저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현아 기자와 짚어본 사고 소식, 안성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네, 불이 왜 난 건지, 어디서 시작된 건지, 또 무엇 때문에 폭발로 이어졌는지 정말 의문투성인데요. 제대로 규명된 건 없습니다. 네, 폭발 원인으로 추정됐던 게 반도체 연마제였는데 네. 이것마저도 그것은 불연성 물질이라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다현 기자를 보도를 보시죠. 처참하게 타버린 건물 잔해 주변에서 대규모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처음 불이 시작된 지하 1층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구조물이 다 철거가 되고 지하 부분이 안전이 확보가 되면 그때 다시 정밀 감식 실시 예정입니다. 정밀 감식이 늦어지면서 화재와 폭발 원인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하에 있던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불이 시작돼 반도체 세정제 때문에 엄청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도체 세정제라고 하면 휘발성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전기가 쌓이면 하지만 해당 물질은 세정제가 아니라 연마제였고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연마제의 원료인 산화규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도 아닙니다. 물이 70이 들어가 있고 산화규소라고 하는 것이 30%가 섞여 있는 불연성 물질로 연마용이라고 들었거든요. 폭발 위험도 없어요. 종이 상자를 만드는 공장에 반도체 연마제가 보관돼 있었던 점도 의문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모든 층이 공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지하 1층은 다른 업체가 임대해 물류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청과 소방당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대주구라는 거는 그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공장으로만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공장 안에 피해를 키울 만한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거기 있어가지고 시설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공장 관리 실태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예상보다 일찍 사가려졌지만 많은 비가 쏟아졌죠. 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 큰 비가 내리면서 야영하던 청소년 수백 명이 긴급하게 대피했고요. 피서객들이 계곡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고 있는 걸스카우트 국제 야영대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은 밤사이 많은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일일이 텐트를 확인하며 남아있는 청소년들을 대피시킵니다. 폭우를 피해 체육관과 식당 등으로 대피한 청소년과 지도자는 800명이 넘습니다.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지시를 해서 그때 일어나서 대피를 했어. 그때가 몇 시? 3시에서 3시 반 정도. 거센 물살이 흐르는 계곡. 3살짜리 어린이를 아는 119 구조대원이 줄을 잡고 계곡을 건넙니다. 어린이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텐트를 치고 야영하다가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된 겁니다. 이들은 119 구조대 도움으로 4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계곡 폭이 좀 작지만 유속이 워낙 빨라서 장비 없이 일반인들이 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곳에 따라 많게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도 3건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더라도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난 만큼 주민들과 피서객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초기에 고유정 사건을 대했던 경찰의 태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죠. 예. 현대판 조리돌림이 우려된다며 현장 검증도 하지 않았고 현장 보존이나 증거 확보도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거죠. 예. 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이 고유정의 거짓말에 휘둘려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면서 수사 관계자 3명에 대해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인 강모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월 27일. 경찰은 사건 현장인 펜션을 찾았지만 근처에 있던 CCTV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CCTV를 제때 확인했다면 고유정의 시신 유기를 막고 수사도 속도를 냈을 거라는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다른 현장의 CCTV를 먼저 확인하느라 늦어졌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청 현장 점검단은 수사팀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하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하는데 우선순위 판단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점검단은 또 사건 현장 확인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거짓말에 수사팀이 휘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유정의 집을 압수수색하고도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잘못으로 꼽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졸피뎀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라면서도 좀 더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수사 지휘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상부 보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점검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기남 전 제주 동부서장과 제주 동부서 여성청소년 과장, 형사과장 등 수사 책임자 3명에 대해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 수사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이 함께 대응팀을 구성해 주요 사건의 수사와 공보를 지원하고 실종 사건 수사 매뉴얼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네. 경남 거제의 한 마을에서 이웃이 이웃을 흉기로 해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웃 간의 갈등이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집을 나와 길을 가로지릅니다. 옷까지 풀어헤치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립니다. 이웃 주민 2명을 흉기로 숨지게 하고 자신의 집에 들렀다 나오는 겁니다. 이 남성은 마을에 사는 50살 A씨. 1년 전 마을로 이사와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에 대형 트럭이 다니고 담벼락까지 부서져 주민들과 마찰을 겪어왔습니다.
A씨는 주민들이 공사 차량 진입을 막자 술에 취해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부서진 담벼락을 보상까지 해주면서 앙금이 쌓였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화해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남성 피해자 B씨 집에 찾아가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B씨가 그 화해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엔 우발적이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숨지게 할 때는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부산서 언론 김복동입니다. 계속 밤에 지구목에도 해가 뜬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깽하고 해뜰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헌정해 주시고 사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네.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침략 범죄를 사죄하고 또 그 와중에 강제로 끌고 가서 전쟁 군인의 성노예로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짓밟았던 것을 사죄하기를,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이 되기를 바라고 하면서 오다 보니까 벌써 1399회를 맞았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에 처음으로 열리는 수요 집회였죠. 네, 보신 것처럼 많은 시민이 모여서 아베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격한 감정 표출도 이어졌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시민 80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 보복에 나선 아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일본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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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측은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개 나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대학생들도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양국 청년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아베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SNS에 관련 글을 올리는 등 연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戦争に反対し平和を作るオンライン宣言活動が拡大すればするほど安倍首相は孤立します。 한 시민단체 대표는 나가민의 일본 대사의 출근을 막겠다며 고추장噴물을 대사관절을 향해 던지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자산, 외화를 다시 환수하고 대사관과 전 영사관을 철수시키는 일입니다.
일본의 어깃장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일본의 대형 예술제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전시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도쿄신문이 오늘 사회의 자유에 대한 협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네, 도쿄신문은 이번 사태를요, 표현의 부자유를 상징하는 무서운 사태라고 규정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나고야 시장과 예술제 교부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의사를 밝힌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도 거론하면서 정치와 행정 책임자는 다양한 의견과 표현을 존중하고 폭력적 행위를 경계하는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술가나 미술관의 관계자는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예.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의 의견은 이거와는 또 다르죠. 네, 완전 다릅니다. 네. 산케이 신문은요, 증오는 표현의 자유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증오 행위로 규정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또 폭력과 협박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획전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 참 요새 열일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일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아베 덕분에 기초 과학기술의 육성도 우리가 다시 일깨우게 되고 예. 부품 소재 산업의 자주 독립도 온 국민이 되새기가 됐고요. 예.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65년 한일 구룡 외교의 문제부터 강제징용자들의 배상권 문제도 그렇죠. 있죠. 예. 이제는 평화의 소녀상, 일본의 전쟁, 앞서 말씀하신 성노예 범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역사 공부도 아베 총리가 도와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지만 또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는 해시태그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본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탑3에서도 살펴본 내용인데요. 해외 각지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처럼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소녀상 되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트위터에서 찾을 수 있는 좋아요 한국이라는 해시태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런 해시태그가 걸린 게시물이 올라오더니 빠른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일본인들이 K-팝 가수나 한국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호감을 표현한 글을 올린 게 대부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로 글을 남긴 경우도 눈에 띕니다. 한국인들도 이에 화답하며 좋아요 일본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아이치 트리엔날레 주최 측이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된 자체 기획전을 중단한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작가는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찾아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일본인들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 일본이 아니라 노 아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이미 전시 중지 결정에 반대해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도 등장한 상황. 기획전 중단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일본을 넘어 SNS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외 예술인과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일본 측의 자체 기획전 중단에 항의해 스스로 소녀상이 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트윗의 영문과 일문으로 해시태그를 달아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오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인 크리에이터의 시장 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네, 예. 1인 크리에이터 산업에 대한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연구 보고서라고 하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한 걸까? 예. 어떤 방법을 써서 또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노동연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예. 조사를 했고요. 예.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MCN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MCN 협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고요. 예.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 중에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250명을 선정을 했고요. 250. 그 250명에게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소득 그리고 만족도 관련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의미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최초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되는지 또 만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온 게 없었어요. 예. 이번 조사가 그걸 최초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분야, 필드가 이제 막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게 기초 조사가 돼서 뭔가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돼야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교수님 말씀 예. 들으니까 소득에 이렇게 귀가 좀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길래 예.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여기서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뭐 100억짜리 빌딩 산 우리 6세 아이도 아, 예.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예. 이게 주로 이제 주업으로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 퍼센테이지를 보면 주업으로 일하는 분은 24% 정도 되고요. 예. 부업으로 하는 분도 23.3%예요. 그리고 취미로 하시는 분이 52.4%여서 예.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이제 이 주업으로 하는 분들의 평균 소득, 한 달 평균 소득이 약 536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보다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부업을 하신 분들이 333만 원 평균, 취미로 하시는 분은 114만 원. 그런데 예. 여기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게 최대로 버는 분은 그러니까 아까 그 많이 버는 사람 빼고 약 예. 5천만 원 정도까지 버는 분이 있고요. 또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한 달 평균 5만 원밖에 못 버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건 지금 평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크리에이터를 하면 저 정도 수입이 생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취업을 했다. 예, 예. 그러면 봉급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코스는 맞습니다. 하나인데 예. 혹시 1인 크리에이터들은 수익 구조가 좀 어떻게 복잡합니까? 조금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가장 많은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광고 분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광고 분야가 전체 43.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24.2%. 후원. 예, 후원 받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저기 표에 나온 건 주업, 부업, 취미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예.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 판매 같은 경우도 20.7%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금으로 받는 경우도 11.2%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금 같은 경우는 아마 MC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약 관계가 돼요. 예를 들면 MCN 회사가 예, 예. 크리에이터들을 고용을 하고 매니지를 합니다. 매니지먼트 회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 좀 분리해서 분배하고. 가져가는 그러다 보니까 임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 광고 분야예요. 광고가 43.9%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업을 하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 광고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후원, 홍보 판매 그리고 이제 임금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몰라서 후원이라고 하는 거 뭐 별풍선 이런 걸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받는 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또 나눠지는데 예. 유튜브처럼 이렇게 전 세계 망을 가지고 사는 데는 주로 광고로 수입을 얻고요. 예.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라 그래서 MCN 채널들 있잖아요. 예. 아프리카 TV나 다이아 TV나 뭐 그렇죠. 팝콘 TV나 이런 데는 주로 후원으로 광고도 물론 있긴 합니다. 후원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 앞서 그래프 보니까 예, 이제 예. 사실 뭐 주업이든 부업이든 그거는 소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취미 소득 말입니다. 예, 사실 예. 취미하면 내 돈을 써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죠. 내 만족감도 높이면서 취미로 돈도 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한 느낌인 예.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게 크리에이터에 따라서 대중적인 인지도 그렇죠. 그리고 활동 맞아요.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어느 장르에서 활동하는지에 따라서 예. 소득이 참 벌어질 것 같은데 이 약간 부분은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설명해 두 주세요. 가지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안보라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를 하느냐도 중요하고 예. 그 컨텐츠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그 분야를 보면 예. 생활하고 여행 분야가 가장 많아요. 전체 구성을 보면 예, 예. 생활하고 여행, 그다음에 리뷰한다는 거. 예를 들면 장난감 리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자제품들 리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 사기 전에 리뷰 영상 보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리뷰하는 게 또 많고 그다음에 뷰티나 패션 분야 이 부분도 그 다음으로 많고요.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먹방 순인데 예.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컨텐츠를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개인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어떤 리치 마켓이라고 그러죠. 뭐랄까 다른 사람이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결국은 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요즘 이제 가장 인기가 높은 분야 키즈,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분야인데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출연하거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분야가 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약 3배 정도 성장률이 큰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키즈 관련된 분야가 지금 성장률이 제일 큰 걸로 예.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자주 보는 드라마의 제목이 회사 가기 싫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1인 크리에이터들은 예.
만족감이나 행복도 같은 건 어떻게 나옵니까? 더 높은 걸로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 평균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을 10점 만점에 6.3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크리에이터로 느끼는 행복감이 6.7점이에요. 그러니까 0.4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일반인으로 느끼는 행복감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이것도 개인적 편차가 큰데 제가 이제 방송 기자가 우리 안보영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인들도 많이 하시는데 행복감이 높다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밤에도 찍을 수 있고 아침에도 찍을 수 있고 본인이 시간 날 때 찍을 수 있고 휴가 가서도 찍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뷰티 같은 것도 본인이 뭐 괜히 메이크업 하거나 손톱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도 직접 하면서 그걸 또 방송에 내보내니까 본인의 시간, 자기 개발, 취미 활동도 함께 하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직업으로 갖기에는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요. 사실은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위험적인 요소들을 조금 좀 감안을 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혹은 규제 같은 게 좀 필요합니까? 현재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MCN 말씀을 드렸는데 MCN 같은 경우는 이런 거거든요.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의 역할을 MCN 회사들이 하는데 그 회사들이 전략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규모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과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어느 분야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 분야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능을 좀 해주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어린아이부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다만 규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양성해야 되지만 폭력성, 선정성, 불법적인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규제를 좀 강화해서 이렇게 독버섯처럼 잘 크는 어떤 식물이나 나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제 장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가지치기는 필수죠. 그럼요. 그래 해줘야겠죠.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뉴이저 가족들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의견들을 주셨네요. 소방관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유튜브로 나야나님이 보내주신 거 소방 장비도 열악한 것 같던데 희생된 소방관님 명복을 빕니다 해주셨고요. 설표님께서는 소방병원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제일 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인데 당장 만들어야 한다. 힘을 좀 실어주셨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얘기 오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유지황님 일본 정부의 행위는 미워해도 일본인 전부를 싫어하지는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성기중님께서는 아베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세계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지적 주셨고요. 또 SSK님인가요?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은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악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경고해 주셨네요. 초월님, 좀 뭉치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해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사명감을 갖고 역사를 바로잡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규빈님이시죠? 규빈 김님. 꽃다운 어린 시절 일본서 청춘을 다 보낸 할머니들 마음이 시리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할머니들 힘내세요 해주셨고요. 파랑구루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하는 건 숨기려는 일본일 뿐이다. 6888님도 주셨네요. 국민 여론으로 결정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9330님께서는 국회나 정치권, 소위 사회 기득권 인사들의 언행에 화가 난다고 하십니다. 힘을 합쳐도 일본을 이길 수 있을지 말지 하는데 서로 헐뜯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말까지 한다라는 지적. 아마 정치권에서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고 9007님은 아베에게는 아베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일본에 대한 강경론을 왜 비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 오늘 의견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